안녕하십니까. 국어문학과 정별수입니다. 한국 고전소설 세 작품 여주인공의 애정 욕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내용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앞부분 두 작품은 좀 빨리 하고요. 마지막 작품이 조금 앞에 작품들에 비해서 특이한 점이 있어서 마지막 작품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고전소설 전통에서 욕망은 주로 청춘 남녀의 순수한 사랑 가운데서 드러났습니다. 이 전통이 이어지다가 15세기 금오 신화를 거쳐서 1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최촉전, 운영전, 주생전 같은 작품에 이르게 되면 애정소설의 기본 구조가 확립이 됩니다. 그 내용은 발표집 11쪽 중간쯤에 들어있는데요. 시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이자 직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래서 연인이나 배우자이자 세상의 유일한 직위가 죽으면 남은 사람 또한 삶의 의욕을 잃고 따라 죽거나 세상을 버리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흐름에서 운영전은 이 전통을 한편으로는 계승하고 한편으로는 이탈하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요. 그 뒤로 또 주목할 작품들이 여럿 있는데 대표작을 두 편 더 말씀드려보면 18세기에 성립이 돼서 19세기, 20세기 전반까지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춘향전이 있고요. 19세기 후반에 창작된 포위교집이라는 한문소설이 있습니다. 이 세 작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운영전을 보시면요. 발표집으로는 13쪽에 있습니다. 운영은 안평대군의 궁녀입니다. 작품은 17세기 초에 창작이 됐는데 작품 배경은 17세기 초, 임진왜란이 끝난 지 한 2, 3년 된 폐허가 된 서울에서 출발하는데 거기에 안평대군 시절의 사람들이 나타나죠. 귀신같이 이제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작품의 서사는 안평대군이 살았던 굉장히 성대했던 시절을 회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운영은 일단 궁녀고요. 운영은 그런데 안평대군의 각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평대군의 사랑을 죽기로 거절하다가 우연히 만난 김진사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낍니다. 운영은 김진사가 정신과 몸의 교감이 모두 가능한 애정상대라고 여겨서 잊지 못할 사랑을 이루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 뒤로 궁궐 안에서 대담한 미래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미래가 드러나게 돼 있겠죠. 그래서 안평대군은 당대의 법령에 비추어 운영을 죽여 마땅하지만 운영을 진심으로 사랑한 까닭에 죽이고 싶지 않은 난처한 상황에 빠집니다. 문제는 안평대군이 이 작품에서 악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안평대군이 악인이었다면 그저 그 절대 권력자의 포갑 이런 정도로 이 애정 갈등의 문제를 한 사람에게 귀속시킬 수 있을 텐데 작품을 가만히 읽어보면 안평대군은 사랑의 패배자라는 느낌이 훨씬 강합니다. 자, 결국은 이제 미래가 드러나면서 운영과 동료 궁녀들이 안평대군 앞에 잡혀와서 처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운영의 마음을 작품 내내 잘 대변해주는 동료 궁녀 자란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저희라고 해서 남녀의 정욕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왜 운영에게만 유독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십니까? 자, 안평대군은 운영을 그냥 방에 가두고 자신이 그 재주를 가장 아꼈던 김진사의 출입을 막는 선에서 이 사태를 일단락 지으려고 합니다. 운영은 그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 운영전은 남녀의 정욕, 곧 사랑의 욕망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단순한 메시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주인공의 자결이라는 극단적인 결말 앞에서 사랑의 범위를 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제 청춘 남녀의 순수한 사랑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이 물음을 따라가면 체제 너머의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게 됩니다. 운영전은 금지된 애정 욕망에서 출발해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남원고사를 대본으로 삼았는데요. 이 남원고사는 뭐 춘향전 연구자 외에는 조금 낯선 제목이지만 춘향전 버전 중에 초기의 모습을 상당 부분 보존하면서 가장 분량이 길고 또 특이한 것은 야성의 춘향 캐릭터가 가장 잘 살아있는 작품입니다. 1860년에 필사된 것이 지금 남아있는데 일반적으로 춘향전 연구에서 훌륭한 대본이라고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완판 84장본 연려춘향 수절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작품은 이제 20세기 초 1904년 뭐 6년 이때 창작돼서 판본이 이제 크게 유행을 했던 거고요. 이 작품은 완판 84장본보다 한 4, 50년 일단 필사 시기도 앞서고 내용상으로 봐도 초기 모습을 잘 담고 있어서 춘향전 연구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활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춘향전은 버전마다 굉장히 작은 설정들, 세부 설정들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작품을 대본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거든요. 이 남원고사가 그런 점에서 흥미롭고 분량도 완판 84장본에 비해서 4배가 넘는 굉장히 긴 분량입니다. 이 작품을 가지고 춘향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춘향이라고 하면 성춘향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남원고사는 김춘향입니다. 그리고 변학도가 아니라 변악도로 나오고요. 뭐 그런 이제 사소한 차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부분의 뭐 스토리는 아시는 거라서 조금 글을 나중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달락에 이제 둘이 첫사랑의 그런 들뜬 감정을 나타내는 것도 이 작품은 굉장히 생생하게 재밌게 아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도령이 떠나고 난 뒤 장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도령이 떠나고 나서 춘향이 절개를 지키겠다고 했을 때 다른 판본들은 이제 그때부터 벌써 춘향이를 열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앙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굉장히 냉랭합니다. 춘향의 성격이 아주 야멸차고 교만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어머니 월매부터가 춘향의 수절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진정소 송구영신 기생되고 아니하랴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월매나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진정소 곧 이익이 다하면 정이 소원해진다, 정이 멀어진다는 것이 기생의 본분에 걸맞은 행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춘향이 이도령을 위한 마음을 꺾지 않는다는 이유로 2년 이상 고초를 겪는 과정에서 차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춘향의 편에 서게 되고 결국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춘향이를 백옥 같은 춘향이 이렇게 칭송하게 됩니다. 뭐 대본이 어떤 것이 되었든 춘향의 사랑은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의심받아 왔습니다. 춘향은 기생이기 때문에 이도령과의 결연을 통해 신분 상승과 안락을 욕망했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만기라고 해서 나를 잊지 말라,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달라는 문서도 이제 앞부분에서 춘향이가 요구를 하고 이도령이 이제 기꺼이 써주는 그런 장면이 삽입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춘향의 사람은 의심받아왔지만 이런 의심을 부식시키는 첫 장면이 상거지꼴로 옥중 춘향을 찾아온 이도령 이 대목입니다. 춘향은 모든 기대가 무너진 절망적 상황에서 오히려 이몽룡을 걱정합니다. 옆에 있던 춘향의 어머니 월매가 모든 일이 허사가 되었다면서 분통을 터뜨리지만 춘향은 죽을지언정 뜻을 바꾸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출발점에서는 춘향에게 여러 가지 욕망이 얽혀 있었을 수 있겠죠. 뭐 신분 상승의 그런 욕망까지 분명히 포함해서 있었을 텐데 이몽룡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시점에 이르면 춘향의 사랑은 거의 숭고의 단계에 접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불만기를 작성하던 시점에서도 남원고사는 이도령이 분명히 춘향을 소실로 맡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춘향전의 결말은 춘향이 정실 부인이 되는 것이죠. 그 춘향도 기대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결말입니다. 그래서 춘향의 사랑이 신분 상승의 욕망과 결부되지 않은 순수한 것임을 입증하는 시험 절차가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몽룡처럼 젊으면서
이제 완전히 몰락한 이몽룡과 달리 이미 현실의 권력을 가지고 더욱 더 전도 유망한 청년 관료, 새로 부임한 어사가 춘향을 원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춘향은 송백 같은 나의 절개 빼앗을 수 없다. 어서 바삐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래서 결국은 이몽룡이 정실 부인이 되는 파격적인 보상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운영전이 이루지 못한 사랑의 욕망을 통해 체제 너머를 상상했다면 남원고사는 사랑의 약속을 지켜낸 자에 대한 체제 내 최대한의 보상을 상상함으로써 사랑의 가치, 사랑의 약속을 지켜낸 인간의 가치를 기렸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포위교집입니다. 작가도 뭐 정확히 알 수 없고 여러 가지가 아직 베일에 쌓여 있는 작품인데 작품 배경은 1865년 전후의 서울이고요. 그 인물들의 뭐 동선이나 주변 묘사라거나 고종과 민비의 이제 혼례 준비하는 가례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상세해서 상당 부분 실화에 바탕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기혼 남녀인 초옥과 이생의 금지된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혼 남녀의 간통이 애정소설의 제재가 된 것이죠. 19세기 초에 이제 이런 주제가 우리 고전소설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주제를 이제 어느 정도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했던 작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남주인공 이생은 40이 넘은 나이에 내세울 것이 없는 인물입니다. 빼어난 외모의 청년 제자를 주인공으로 삼는 애정소설 주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여주인공 초옥은 17세 절세 미인이어서 제자 가인할 때 가인의 계보를 잇는 것 같지만 문제는 유부녀죠. 여기서 이제 이 소설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 초옥의 소원은 문장가 한 분을 만나서 밤낮으로 담론하며 일생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초옥은 굉장히 교양 수준이 높고 시를 잘 짓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남편은 전혀 뭐 글자 일자 무식인 뗄나무 상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러다가 주인 댁에 기숙하던 이 별 볼 일 없는 선비 이생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첫 만남부터가 좀 희극적 상황인데 초옥이 이생을 마음에 두게 된 건 이생이 하층민을 호령하는 장면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그냥 양반의 허세 정도로 치부될 장면인데 여기에서 초옥은 사대부의 기상을 보고 이런 분이라면 필시 대문장가일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미뢰하는 장면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생은 만나기 전에 내가 바람을 피운다면 천지신명이 미워할 것이다. 속마음을 털어놓지 말고 그냥 태도를 살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대로 이생이 어렵게 초옥과 단둘이 대면하지만 사랑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교양 있는 대화만 주고받고 헤어집니다. 끝나고 나서는 또 이제 자기 자책하죠. 이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그런데 초옥은 미래에서 자신을 범하지 않은 이생의 행동을 군자답다고 생각하고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대장부라고 칭송합니다. 그러니까 서술자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사랑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있는 거죠. 착각과 오해의 연속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옥의 사랑은 거침없이 직진합니다. 초옥은 이생을 직위로 확신하고 잠자리를 허락합니다. 서로 알아주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면 마음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문장가를 직위로 삼는 포위지교가 초옥의 소망이었는데 우정의 범주에 놓여야 할 일이 육체적 성애로 나아갔습니다. 해괴한 주장이죠.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의 결합을 거부하고 진정한 사랑을 욕망하는 점을 보면 운영이나 춘향이나 초옥이나 무엇이 다를까? 초옥이 유부녀라는 점만 다르고 사실 나머지는 상당 부분 비슷합니다. 결국 이 간통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요. 초옥 남편의 가족 폭력 현장이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가 됩니다. 뭐 다듬이돌도 나오고 칼도 나오고 낫도 나오고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그런 장면들이 있고요. 하지만 초옥은 남편 앞에서 부끄러워하거나 죄를 기는 대신에 죽어도 그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당당히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냥 떳떳하게 자기는 누구를 사랑한다 얘기를 대놓고 하고요. 몇 달 뒤에 또 이생하고 다시 만남을 이어가는데
그때 남편이 또 폭행을 하고 초옥은 이틀 동안 6차례 자결을 시도합니다. 남편이 나중에는 막 빌어요. 이제 자결 시도하지 말라고. 하지만 초옥의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작품의 출발점에서 서술자는 이 초옥과 이생의 사랑을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중반부 이후 초옥의 진지함에 압도돼서 결국은 초옥의 그 후회 없는 사랑을 그대로 옮기는 가운데 이 사랑을 뭔가 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품의 제목이 포의 교집이었죠. 교집이라는 게 그냥 만남의 뜻으로 좀 이상한 장명을 한 것 같은데 제목부터 작품 마무리에 붙은 후평에 이르기까지 이 작품의 주제가 포의주교, 선비와 미녀의 진정한 우정이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우정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작가가 처음에는 우스꽝스럽게 얘기하다가 뒤에 가서는 포의주교로 포장을 하려고 했을까? 이 이생과 초옥의 관계를 작자가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절세미녀 초옥이 이생을 사랑한 까닭을 서술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런 변변치 못한 애를 좋아할까? 그런데 서술자가 이렇게 희화와 조롱의 그런 시선으로 남자 주인공을 조명하는 시선을 최대한 걷고 보면 이생은 제자의 자격은 갖추지 못했지만 초옥의 당초 소원에 갖추지 못해서 당초 소원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초옥을 존중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 작품에서 문제가 우정에서 성애로 나아가는 논리비약 문제인데요. 이것도 초옥의 진지한 사랑에 압도되긴 했지만 서술자가 간통 행위를 긍정적으로 포장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서술자가 작품의 주제를 우정으로 제안하려고 뭔가 이 장면에 자기를 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초옥이 그냥 우정, 포의주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랑을 고백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별로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애정소설 전통에서 연인과 직인은 늘 한 몸이었습니다. 초옥이 기혼 유부녀라는 상황만 다른 것이지 다른 여주인공들과 크게 다르진 않다고 봅니다.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사랑의 욕망을 추구한 궁녀 운영과 기생 춘향을 지지하고 응원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우리는 이들의 자유로운 사랑을 그 욕망의 실현을 꿈꾸며 이들의 욕망을 금지한 체제 일반을 회의하거나 체제 너머의 세상을 상상하거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옥의 사랑을 지지하기에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대로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과거의 보편적인 문제와 연결되었던 추상적인 사랑의 욕망이 오늘의 문제로 내 앞에 다가서는 순간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닌가. 사랑의 욕망을 통해 자유를 열망하다가 이제 자유의 허용 범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이 작품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